안녕하세요. 월가월부의 미국 주식 다이어리 미주다를 맡은 김인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달부터 뉴욕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회 혹은 다음 회를 기점으로 미주다 시즌 1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을 떠나더라도 미주다 시즌 2로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올 예정이니까 미리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요즘 경기 침체설이 기정사실이나 된 것처럼 좀 힘을 받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죠. 그리고 금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달러화만큼은 강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 침체설이 의외로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부각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경제 침체를 의식해서 기준금리를 마음껏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이 증시에 돌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술주를 위주로 주식시장이 살짝 반등하겠죠. 둘째로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좀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요즘처럼 침체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압박도 좀 더 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주식시장이 좀 반등할 여지가 생기는데요. 또 이것도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관련주 주가는 전보다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술주는 반등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런 반등이라는 것도 하루 단위 단기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변동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쭉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 기준금리의 주간입니다. 한국은행이 과연 빅스텝을 밟을지 시장 관심사인데요. 주요 경제 지표를 이제부터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11일 월요일은 싱가포르 증시와 말레이시아 증시가 휴장입니다. 이날은 딱히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2일 화요일 저녁에는 독일 민간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가 유로존 7월 경기 기대지수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로존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럽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6월 기대지수가 마이너스 28이었는데요. 유럽 지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식량, 에너지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데다가 또 이번 달에는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릴 것이라는 입장까지 내비친 적이 있어서 유럽 경제 부담이 쭉 커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 우리는 사실 오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오펙이 월간 보고서를 냅니다. 오펙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원유 생산과 공급량을 전망한 후에 다음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나름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할 만합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오펙 플러스란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나 멕시코처럼 오펙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요 산유국인 그런 국가들 간의 협의체를 말합니다. 오펙 플러스의 다음번 산유량 결정 정리의 회의는 8월 3일에 열려요. 앞서 오펙 플러스는 8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64만 8천 배럴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경제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을 그렇게 크게 늘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펙 측에서는 또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풀리게 되면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증산을 조금 꺼려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유 증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달 중순 오펙 회원국의 실세격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니까 한번 방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제 13일 수요일 오전에는 뉴질랜드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존 뉴질랜드 기준금리는 연 2% 수준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에는 중국 관세청격인 해관총서가 6월 중국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앞서 5월에는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78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6월에는 중국 무역 흑자 규모가 5월보다 오히려 조금 줄어든 580억 달러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13일 수요일 저녁에는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6월 CPI를 발표합니다. 올해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6월보다 8.7% 올랐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5월 상승률인 8.6%보다는 0.1%포인트 정도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셈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요. 전문가들은 6월에는 5.9%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은 5월 상승률인 6.0%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달 말에 이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러니까 5월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소비자 물가가 또 발표되나 이런 궁금함 있지 않으신가요? 실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관련 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는 노동부가 집계를 합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그러니까 PCE 물가지수는 상무부가 집계를 합니다. 둘 다 소비자 물가 관련 지표인 것은 맞는데 집계 방식이나 집계하는 기관이 좀 차이가 난다고 예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상무부가 집계하는 PCE 물가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대체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지표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금리를 결정할 때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를 주로 참고로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정은 사실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날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간을 하는데요. 표지가 베이지색이어서 이름도 베이지북이에요. 연준의 정책 참고서 같은 역할을 베이지북이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정례 회의를 열 때 이 베이지북을 참고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지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들이 관할 지역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하거나 또는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직전 베이지북 때는 보통의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진단을 했는데 이때에 비해서는 6월 베이지북 표현이 살짝 뒤로 좀 물러선 진단입니다. 이어서 요즘은 침체 우려가 더 커졌으니까 완만하거나 보통의 속도라는 그런 표현 대신 아예 완만한 속도로 표현이 바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벤트는 목요일 아침 10시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기존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75%였는데 이번에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만 올릴지 아니면 빅 스텝 0.50%포인트 올릴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한미 기준금리 역전 부담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보면요. 아직까지는 미국 기준금리가 1.50에서 1.75% 범위인데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기준금리를 밴드, 즉 범위로 결정을 하는데 미국 기준금리 상단인 1.75%가 지금 한국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는 26일에서 27일 동안 FOMC 정례 회의를 열면서 이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미국이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까지 올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7월 14일 이번에 빅스텝을 밟아야지만, 그러니까 0.50%포인트 올려야지만 기준금리가 그나마 2.25%로 되고, 이것이 그나마 미국과 금리 차이를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주가도 나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자금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옛날과는 뭐 상황이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뭐 그렇게까지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진단이 많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외환 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5월 말보다 94억 3천만 달러 줄어들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에 이때 이후로 가장 많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아무래도 미국 쪽 이자 수익이 더 높을 테니까 한국에 있던 외국 자금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막무가내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수입 물가가 뛰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환경이 좋지 않은데 금리까지 오르면 경제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지난달 말에 일본계 투자사인 노무라 증권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경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국과 유로존, 뭐 영국,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긴축으로 흐르면 이들 국가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침체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15일 금요일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룬다는 중국에서 오전 11시에 중국 국가통계국인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발표합니다. 중국 쪽 통계는 사실 좀 믿기 힘들 때가 많긴 한데요. 어쨌거나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윈디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작년 2분기 대비 1.4%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계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작년 2분기 대비 마이너스 0.7%일 것이라고 기관적인 예측을 했어요. 원래는 3.3% 성장할 것이라고 점쳤는데 2분기에 있었던 뭐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이제 주요 지역 봉쇄 여파를 감안할 때 아예 마이너스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좀 수정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15일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 상무부가 6월 소매 판매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민간 소비가 경제의 약 70%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이 50% 정도인 점에 비하면 미국 경제는 소비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 지표가 중요한데요. 어쨌거나 이날 저녁에는 또 미시간 대학이 7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또 5개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발표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전달보다 더 악화된다면 뉴욕 증시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이래저래 중요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워낙 한국 증시 또 그리고 뉴욕 증시 변동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낙폭만 커지는 느낌이어서 투자자들로서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의 인생이 늘 안 좋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때일수록 또 버티는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 다 같이 힘내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